평생 자신의 불안정성에 집중했으면서도 자신의 작품 수준에 대한 자부심은 잃지 않았다는 균형 잡힌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조각 작품 한 점을 밤새워 완성하고 집 밖으로 나오다가 심하게 좌절했답니다. 그를 무릎 꿇게 한 것은 햇빛을 머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었다지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의 그 황홀한 창작물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는 겁니다. 매일 보아오던 햇빛과 바람과 나뭇잎이었음에도요. 그 후부턴 부끄러워서 자신의 작품에 사인을 못했다는 민간 설화 같은 에피소드가 있더군요. 살다 보면 어제와 다름없던 오늘의 풍경 속에서 문득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자기와 만나는 경험이 선사하는 벼락 같은 황홀함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안정성을 명료하게 의식하면서도 자기 존재의 긍정성을 홀대하지 않고 토닥일 수 있다면 그 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두 개라면 이럴 때 하나의 내가 다른 하나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을 것 같다는 소설의 한 구절이 꽂히듯 마음에 와닿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를 열거하기는 쉬워도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선택이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이란 화두 앞에서 특급 호텔의 뷔페 음식을 떠올리거나 회장님과의 만찬 때 먹었던 갈비찜 따위를 거론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종류의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 안에 치유의 힘에 원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실제로 밥이 가진 힘이 그러합니다. 놀라운 영도력의 비밀을 묻는 질문에 많이 미겨야 돼 라고 설파하는 영화 속 동막골 촌장님의 그 유명한 핵심 정리가 단지 물질적 풍요나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사실은 적어도 치유의 영역에선 상식에 속합니다. 그때의 밥이란 물리적 의미의 밥을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내 기억 저편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나를 살뜰하게 배려하고 보듬어 주는 듯한 밥상을 마주하는 일은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당연히 그런 치유적 밥상을 누군가에게 마련해주는 모든 이는 치유자일 수밖에요. 그러므로 치유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을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서 함께 수저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 게 치유적 밥상이겠죠. 집에서 만들면 거리 포장마차 같은 어묵 맛이 나지 않는다는 갸우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단순히 기분이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네요. 요리 전문가에 의하면
결정적 이유는 시간에 있습니다. 어묵은 은근한 불에 오래 익혀야 제맛이 나는데 집에서는 30분가량이면 먹을 수 있도록 센 불에 빨리 익히니까 그 맛이 안 난다는 것이죠. 때로 시간이라는 변수는 다른 모든 요소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하고 결정적입니다. 아직 아침이 되지 않았는데 태양을 솟아오르게 하는 묘수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때가 아닌 일에서 스스로를 닥달하고 조바심 내는 일 어리석습니다. 자신을 생채기 내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아직 때가 아니겠거니 느긋하면 됩니다. 강제로 태양을 솟구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자신을 잘 보듬고 격려하고 애정하면 둥근 해 뜨는 아침 저절로 옵니다. 아침이 왔는데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지 않을 묘수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정도는 다 알지 않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물이 오르지 않은 모든 이에게 안부 전합니다. 우연히 아버지에 대한 딸들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딸, 오랜 병마에 시달리던 아버지의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마지막 순간, 그녀가 안타까움에 아버지에게 외치듯 물었다죠. 아빠, 나 보여? 내가 누구야? 누구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윤미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안정감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는 북극성 같은 치유적 메시지로 존재합니다. 20대 후반의 딸, 엄마 없는 살림을 챙기며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급성 간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원인이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에 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이후 그녀가 출근할 때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을 챙겨주었다죠. 내가 누군가의 따스한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가슴에 꺼지지 않는 화롯불 하나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에서 심리적 온기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딸, 20여 년간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싸우고 10여 년간 화해를 하고 있다죠. 그들의 부녀 관계는 한 달에 관객 100만 명을 동원하는 영화가 아니라 10년에 걸쳐 100만 명이 관람하는 기억할 만한 영화에 가깝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하고 문득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버지와 딸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한 상담가의 말에 의하면 딸과 문제없이 소통하는 아버지라면 이 세상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으며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들 그런 아빠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딸에게 아버지는 최초의 남성이라죠. 그래서 좋은 남성 멘토가 되어야 할 책임감을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된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딸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50번 넘게 가을을 보낸 아버지들의 은밀한 속내를 들어보니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아버지라는 존재의 그런 간절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중년 주부는 기도빨이 좋으려면 기도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절대자에게 기원할 때 쓰는 기도 문구는 더할 수 없이 간명합니다. 제 맘 알죠? 전지전능한 절대자와의 특수한 의사소통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견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기도문이지만 일상적 인간관계에 이런 이심전심 같은 소통 방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6번 정도 접해야 한 번쯤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받아들인다죠.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을 펼쳐 보이는 과정에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심전심, 뜻도 좋고 어원도 감동적이지만 현실 세계에선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소통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맘 알겠거니 하는 비현실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신제품 총을 사야 한다거나 탱크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아직도 있다네요. 학창시절 부모님에게 미분용 계산기와 적분용 계산기 값을 따로 타낸 경험이 있는 이들은 피식 웃으며 금방 감을 잡을 만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는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부모님이 자신의 허무맹랑함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의 고백은 부모된 자의 고충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처지가 되어보니 총을 사달라는 것처럼 황당한 요구의 실체가 훤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간의 사정을 헤아리다 보면 내색하지 않고 속아줘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식들 처지에서는 정교한 내적 논리가 제대로 통한 한판승이라고 느끼겠지만요. 살다 보면 나이, 지위, 경험, 직업 등의 요인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치 부모님처럼 훤히 볼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훤히 볼 수 있는 이의 날선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아량입니다. 속으로 씩 한번 웃어주거나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 그것으로 그만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고도 속는다는 말이 괜히 나왔을라고요? 어쩜 그게 아량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요.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고무줄 같은 아량을 발휘하다간 패가 망신합니다. 100%입니다.